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 TV의 경제적 인간의 탐구 세 번째 강의, 경제학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를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은 자연과학처럼 경제의 결과, 특히 성공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거다, 이걸 예측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다면 경제가 아주 쉽사리 발전할 수 있겠죠. 이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면 경제가 발전한다. 이거는 하나의 예측이죠.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왜 그렇게 실패를 할까요? 경제학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학자도 우리 물리학자하고 달리 경제에 대해 이해에 자기의 이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기 어렵습니다. 즉 바람직한 경제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평등을 되게 중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스티글러츠나 폴 크루만 같은 분들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면서 경제 불평등을 강조하죠. 피테키 같은 경제학자도 21세기의 자본론을 쓰면서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 시카고 대학이 중심이 되거나 오스트리안 학파라고 하는 학자들은 평등보다는 경제의 효율을 훨씬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학자들의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관을 자기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보고 싶은 면을 자꾸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들로부터 아주 객관적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경제학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리학에서 바위를 집어 던지고 중력이 작용되는 것은 우리가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하는 물리의 법칙은 그 돌들이나 중력은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첫 번 강의에서 경제학에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고 지적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물리학의 대상에 되고 있는 사물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 적용되면 그대로 법칙이 계속 적용이 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어떤 경제에 충격이 주어지면 그 결과를 예측하고 예측에 맞춰서 행동을 계속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중간 과정에서 계속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경제는, 대부분의 현대 경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발적인 의사결정과 상호 교환을 하는 복잡계라고 하는 겁니다. 구성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교환 활동을 하는 것을 일관되게 알아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죠. 지난 1년 반 동안 문정부가 쓴 정책 때문에 그 하위 계층의 소득은 줄었고 상위 계층은 늘어나서 실제는 그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얘기했던 목적으로 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갔습니다. 대부분의 그 가계들의 소득은 줄었거든요. 특히 이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 훨씬 심하게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5분이 제일 소득이 높은 분야는 늘어났기 때문에 격차가 확대됐죠. 그런데 정부는 계속 소득주도 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평등한 가치가 중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들의 정치적인 신념이 객관적 사실보다도 더 중요하게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분명히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들이었던 홍장표 수석이나 장허성 실장이나 다 참여했지만,
이 본인들의 편견에서 자립지 못한 상태에서 고집을 피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제대로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믿는 거하고 부합되는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점점 더 믿음을 강화시키는 편견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확증 편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도 겨울이 되면 사만사온이라서 더울 때도 있고 추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심하게 오늘처럼 기온이 갑자기 추워지면 맞아, 이거 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던 자기의 편견, 믿음한테 맞는 데이터를 취사선택을 하는 그런 거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결과도 많은데 국민들한테 소통이 잘못됐다라든지, 홍장표 수석이 최저임금 대처는 미숙했지만 내년에는 소득주도 성장의 2.0, 소주성 2.0으로 승부를 하겠다, 그런가 하면 김상조 위원장은 포용적 성장의 기본 철학이나 정책의 기본 방향은 폐기된 게 아니고 더 강화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기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사례고, 우리는 그들의 확증 편견, 그들의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사회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론이 왜 근본적으로 실패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성공시키는 일반 법칙을 지금까지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있다 그러면 모든 나라가 다 잘 살겠죠. 법칙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그 월드뱅크에서 2008년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1960년대 중하위권 소득국가 101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0년간의 경제 개발을 하고 나서 선진국, 고소득국가, 부유한 경제로 올라간 나라는 101개 중에 13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13개의 아주 성공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13개 나라가 적도기니아, 그리스, 홍콩, 그리고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우리나라,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등등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적도기니아는 석유가 쏟아져서 그런 거고요. 여기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적은 수의 거의 10%만이 이런 성공을 경험하고 90%가 실패하고 있다는 걸 보면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을 한 일반 법칙을 발견한 적이 없죠.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했던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자들은 이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주면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를 믿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 그림은 서강대의 박성주 교수님이 그렸던 그래프인데요. 세로축은 임금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 실질 임금이 올라갔냐고, 가로축은 경제가 얼마나 성장을 했냐, GDP 성장률을 국가들을 긴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관계입니다. 보시면 정의 관계가 있어요. 임금 증가율하고 GDP 증가율이 상관관계가 높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경제학자나 우리 일반인도 똑같이 이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죠. GDP가 경제가 올라가서 임금이 올라간 건지, 임금을 올라가서 경제가 발전한 건지는 이 그래프만 가지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믿고 또 이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ILO 세계 노동기구의 일부 임금주도 성장론자들은 이 그래프를 믿은 겁니다. 이 그래프를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죠. 실질 임금이 올라가면 GDP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음 그래프를
똑같은 우리 박정주 교수님의 노력으로 보시면요. 이번에는 세로 측이 경제 성장률이고 GDP 증가율이고 가로 측이 아까는 실질임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실질임금이 아니라 노동성 대비 실질임금이 얼마나, 노동 생산성 대비 임금이 많이 올라가냐. 그러면 노동 생산성은 안 올라갔는데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 경제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역의 관계가 나옵니다. 경제 성장률하고 그 노동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의 증가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임금주도 성장론 또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애초에 잘못된 이론이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왜 이 그래프가 홍장표, 장하성, 김상조 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저소득 측의 임금을 올려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희망사항에 확증 편견이 너무 정치적인 이념적 편견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이론들, 임금주도 성장론은 그래서 주류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에 의해서 아주 과격하고 이단적이고 좌파적인 막시스트 거시 경제의 가설이라고 이미 얘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경제학계가 게을러서 그런지 사회가 이 인기영합적인 미사 요구에 잘 선동에 속아서 그런지 이런 이미 국제 주로 경제학자들이 부인한 소득주도 성장론 또는 임금주도 성장론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예상을 잘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이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성적 인간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하고 행동들을 계속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소득을 증가한다는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영세 사업자들이 보니까 갑자기 시급을 16.9% 올리고 내년에 또 10.9% 올리라. 그러면 내가 인건비가 막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걸 예상을 하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바 10시간 쓰던 걸 당신 5시간만 와. 나머지는 우리 집사람이 일할 거야. 그래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알바생을 해고하거나 해고하고 나서 자동화 투자를 하거나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 같으면 가격을 인상을 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될 것 같으면 폐업을 하거나 또는 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신고 못할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하게 되죠. 또는 더 능력이 있으면 해외로 생산을 기지로 옮기게 되죠. 이 많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 게 우리나라의 지금 일자리가 파괴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면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은 소비를 어떻게 될까요? 축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소득이 줄어서 소비를 축소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기업들은 또 거기에다 대고 그러면 이제 투자를 늘리면 안 되겠구나. 긴축 경영을 해야 되겠구나.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게 되면 또 다른 산업에서도 저 회사가 투자를 줄이면 내 매출도 줄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또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끊임없는 추적이 불가능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이 수많은 파도처럼 번져가는 연쇄작용을 우리가 다 사전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원칙, 화학 공식 이런 것처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과 지식을 갖고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응하고 행동을 계속 바꾸고 매일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는 그 큰 차이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을 하고 나면 경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서 마치 내년 경제가 얼마가 됩니다. 이런 얘기 막 하면 다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솔직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예측이 어렵다는 거에 또 하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는 수많은 참여자들이 어우러지는 복잡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당구를 많이 치는데요. 당구대 위에 공을 당구공을 두세 개를 놓고 치면 이 큐대를 가지고 당구공을 치면 물리학의 원리를 잘 이용하시면 요 각도로 치면 저기 부딪혀서 맞은 당구공은 어느 쪽으로 갈 거고 친 당구공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해변에 가셔가지고요, 그 모래성을 쌓고 놓으실 때가 있죠. 그리고 밑에서부터 모래성을 조금씩 이렇게 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파는 거에 따라서 모래성이 유지가 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많이 밑을 파버리면 모래성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파면 언제 무너질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느냐? 모래성 크기가 다 다른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래성 속에는 세알일 수 없는 많은 모래들이 있고 모래는 크기가 다 다르고 옆에 모래하고 어떻게 맞물려 있고 그 사이에 조개 껍질이 어떻게 있는지 그 다음에 물기가 없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역학관계가 수많은 모래들이 서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진적으로 파가면 그것들의 영향이 다른 모래들하고 관계 때문에 언제 이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서 결정적으로 무너질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복잡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바로 이렇게 한국만 해도 국내 안에만 따져도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수많은 거래를 일으키고 있는 복잡계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왜 경제학자들은 경제 예측을 잘 못하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럼 경제학자들은 왜 있나? 경제학자한테 뭐를 기대할 수 있는가는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